장맛비가 막 그쳤을 때였다.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마을 노걸리를 가로지르는 노건천 냇가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찢겨 나온 녹슨 쇠처럼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땔감을 구하러 나왔던 동네 청년 셋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검고 탁한 물 위로 두꺼운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천천히 떠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눈동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들 중 하나가 냇가로 다가가 나뭇가지로 그 꾸러미를 콕 찔렀다. 순간 짙은 액체가 터져나오며 역한 냄새가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조각이었다. 동물의 것도 아니었고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할 리가 아무도 없을 그런 것이었다. 그날 밤 박진우의 축사 뒤편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트럭이 조용히 멈춰 섰다. 금속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비밀 통로라도 감추려는 득비거기는 마룻바닥의 진동이 어둠 속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소들이 불안해서 내는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속이지 못하는 법. 인간이 억지로 가라앉힌 것을 결국은 다시 개워내기 마련이다. 고요한 시골 마을 노걸리의 아침은 늘 젖은 흙냄새와 여기저기서 울어대는 닭들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해가 얕은 산자락 너머로 겨우 빗줄기를 뻗을 때 안개는 여전히 목초지 위를 낮게 떠다니고 있었다. 그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박진우의 소박한 붉은 벽돌집이 서 있었다. 43살의 그 사내는 상냥하고 웃음이 많으며 마을의 대소사에 빠지는 법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매일 새벽 예불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는 이미 축사에 서 있었다. 그가 돌보는 6마리의 토실토실한 한우는 용기가 흘렀다. 굳은 살이 박인 단단한 팔로 삽을 쥐고 콧노래로 흘러간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채똥을 치웠다. 소들의 푸념 섞인 숨소리와 양동이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의 리듬을 만들었다.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여. 그저 감사히 여기다 보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지 삶이 고되다고 푸념하는 이웃에게 그건을 하던 말이었다. 그 소박한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다. 노걸리 사람들에게 박진우는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이웃 돕기를 마다하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가장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최 영감님이 어디에 괭이를 메고 지나가다 한마디 던졌다. 박서방, 소들이 날이 갈수록 튼실해지는구먼. 이러다 곧 이 동네 소고기는 잔이가 다 쥐락펴락하겠어. 최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박진우는 돌아보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아유, 영감님도 그렇게만 되면 논으로 가는 길 포장하는 데 보태야지요. 허허. 마을 사람들이 다 자네만 같으면 우리 동네는 벌써 부자 동리가 됐을 거요. 최 영감님은 흐뭇하게 답하며 길을 재촉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아침에 짠 신선한 우유를 시장에 내다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그녀는 언제나 집 안팎을 정갈하게 가꾸었다.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화분이 아름답게 놓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언뜻 보기에 이 가족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두 아이, 나윤과 비호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아이들은 집 앞 흙길에서 공을 차며 걱정 없이 웃곤 했다. 하지만 박진우의 온화한 얼굴 뒤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때때로 해가 저물고 나면 그는 축사 앞에 오랫동안 서서 마을 끝자락의 작은 숲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곳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그곳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을 몇몇 주민이 목격하기도 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옆집에 사는 20살 청년 김민준이 볏짚 한 단을 들고 찾아왔다. 아저씨, 최 영감님 댁 논에서 가져왔어요. 소들 먹이로 쓰시래요. 박진우는 따뜻하게 웃었다. 어이구, 민준이, 늘 고맙다. 참 착한 청년이야. 민준은 볏짚을 축사 근처에 내려놓았다. 그때 그의 눈에 창고 뒤편에 무언가가 스치듯 들어왔다. 검은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냉동고 같은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가 자세히 보기도 전에 박진우가 서둘러 문을 닫았다. 미안하다, 민준아. 안에 모기가 많아서 말이다. 물릴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노걸리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귀뚜라미 소리와 집 뒤편을 흐르는 냇물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장가였다. 하지만 이서연에게 최근의 밤들은 달랐다. 남편은 시내 단골들에게 고기를 배달해야 한다는 핑계로 점점 더 늦게 집을 나섰다. 그녀가 물을 때마다 대답은 같았다.
그래야 심해 신선하다고 좋아들 하지. 도시 사람들은 갓 잡은 고기를 좋아하거든. 그래도 너무 늦잖아요. 서연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대꾸했다. 지금 갖다 주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버릴 걸.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서쪽으로 향하는 남편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곤 했다. 그 작은 숲이 있는 방향이었다. 며칠 후 박진우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을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동네 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던 사람이었다. 그는 새로운 단골들에게서 주문이 많아졌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평소에는 조용하던 최 영감님 댁해가 한밤중만 되면 박진우의 축사를 향해 맹렬히 지저댄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박진우의 집 앞을 지나가다 축사 뒤편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평소의 솥똥 냄새가 아니었다. 비릿한 녹슨 쇠 냄새와 역한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박진우가 소를 잡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동물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 마치 구덩이를 나무 판자로 덮는 듯한 둔탁한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박진우가 큰 양동이를 들고 집 뒤편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은 더러웠고 가죽 점퍼에는 검붉은 얼룩이 가득했다. 소가 다쳤어요? 민준이 무심코 물었다. 박진우는 짧게 웃었다. 방금 넘어졌지 뭐야. 다리가 긁혀서. 소독 좀 해줬어.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진동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감이었다. 그 후 며칠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박진우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고 마을 회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었으며 길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면 장난을 치며 웃었다. 하지만 누군가 집 뒤의 냇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에는 기묘한 빛이 스쳤다. 마치 그곳에 영원히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시 밤이 내렸을 때 이서연은 창가에 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축축한 바람이 숲 쪽에서 불어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부디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악몽보다 더 어둡지 않기를. 다음 날 밤 노걸리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축축하게 느껴졌다. 숲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함께 희미한 무언가를 실어 날랐다. 오래전에 말라붙은 피 같은 새 냄새였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김민주는 불안하게 뒤척였다. 어제 보았던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박진우의 점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 11시경 박진우의 집 쪽에서 다시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커튼을 살짝 걷었다. 어둠 저편으로 박진우의 오토바이가 불도 켜지 않은 채집 뒤편 축사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그날 밤에 옅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두려움을 이긴 호기심에 민주는 재킷과 작은 손전등을 챙겨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집 옆에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빙 돌아 들키지 않고 축사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 옥수수 잎사귀 틈으로 그는 축사문이 일부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젖은 흙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몇 분 후 마을 뒷길에서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전조등은 꺼져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각각 커다란 회색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축사를 향했다. 박진우가 가죽 점퍼와 고무장갑을 낀 채 축사 안에서 나왔다. 그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오직 손짓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다. 한 남자가 아이스박스를 열자 민주는 차가운 냉기가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는 것을 언뜻 보았다. 박진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인 뒤 축사 구석에 바닥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문을 여는 것처럼 금속이 조용히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바닥 아래로 그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작은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발전기 아니면 냉각기일까? 지하실 그는 거의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남자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시간 없어. 박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알아. 조용히 내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물러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반 미터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때 길 쪽에서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남자 중 하나가 즉시 손전등으로 주위를 샅샅이 비췄다. 하얀 불빛이 밭을 훑었고 거의 민준의 얼굴에 닿을 뻔했다. 그는 재빨리 옥수수 줄기 뒤에 웅크리고 숨을 참았다. 불빛은 그의 바로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진 후 민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집을 향해 최대한 빨리 달렸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문을 단단히 닫고 벽에 기댔다. 축축한 흙냄새가 여전히 그의 옷에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아주머니들은 마당에 고추를 널었으며 박진우는 동네 가게 앞에서 평소처럼 농담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민주는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돕겠다는 핑계로 용기를 내어 축사로 갔다. 박진우는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상냥하게 그를 맞았다. 어이구, 민준이 왔냐? 참 부지런도 해. 들어와서 좀 도와줘. 그가 가볍게 말했다. 민준은 태연한 척했지만 눈은 주위를 살폈다. 축사 바닥은 깨끗했다. 가축을 기르는 고치고는 너무 깨끗했다. 어젯밤 널빤지가 열렸던 구석에는 이제 젖은 집 더미가 쌓여 있었다. 비누 냄새와 섞여 있었지만 옅은 비린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저씨, 바닥 새로 씻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우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칫했다. 어젯밤에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죽어서 여기서 해체했지. 피가 사방에 튀어서 말이야. 그의 말투는 무덤덤했지만 눈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민준은 믿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축사를 나서려 할 때 그의 시선은 문 근처의 양동이에 꽂혔다. 그 가장자리에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동물의 피라고 하기에는 색이 너무 진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저씨. 그가 서둘러 말했다. 박진우는 활짝 웃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래, 고맙다. 민준아, 이따 저녁에 또 오렴. 신선한 우유 줄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준은 거의 달리다시피 빠르게 걸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예감은 이제 현실적인 공포로 변해 있었다. 축사 바닥 아래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더 이상소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날 밤 노걸리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별도 달도 없었다. 너무나 고요해서 집 뒤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김민주는 낡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해 두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박진우의 집 쪽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 민주는 창문으로 엿보았다. 차량들의 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4명의 그림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내리는 것이 보였다. 박진우는 이전과 같은 가죽 점퍼를 입고 축사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민주는 재고 준비됐어. 새벽 전에 보내야 해라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고 담장 뒤에서 녹화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축사 안의 작은 손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차에서 무언가를 안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형체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했다. 몇 분이 흐르고 다시 금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의 기계 소리가 켜졌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온 작은 빛이 새 울타리에 반사되었다. 누구야? 축사 쪽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카메라를 끌 틈도 없이 즉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질퍽한 땅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집 담장을 뛰어넘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그의 집 앞에서 멈췄다. 고요했다. 판자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민주는 멈춰 서 있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지난 후
발걸음은 멀어졌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녹화된 영상은 어두웠지만 누군가 잡아 걸리면 처리해라고 외치는 소리와 금속 물체가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네 가게에서 그는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눈은 계속해서 박진우의 집을 향했다. 이상했다. 그날 아침 그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소 울음소리도 평소와 같은 활동도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단 하나, 축사 뒤편 전체를 덮고 있는 새로운 검은색 방수포뿐이었다. 박서방이 통보이질 않네? 최 영감님이 물었다. 아픈가 보죠? 민준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박진우가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으로 가서 김 이장님을 만났다. 이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밤에 수상한 활동이 있으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김 이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 뭘 봤나?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박진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가 박진우의 집 뒤 작은 냇가를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 최 영감님 댁개가 물가를 향해 맹렬히 짖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흐린 냇물 사이로 바위에 걸린 커다란 검은색 구러미 같은 것이 보였다. 그는 다가갔지만 자세히 살피기도 전에 박진우가 갑자기 길가에 나타났다. 민준아, 그가 환한 미소로 불렀다. 혼자구나. 회질녘에 냇가에 가까이 가지다. 위험해. 뱀 많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박진우의 눈은 날카롭게 민준을 꿰뚫었다. 민준은 천천히 물러섰다. 네, 아저씨.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 조심해라.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젯밤의 녹화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발소리와 새 긁히는 소리 사이로 박진우가 빨리 내려 물 닿으면 안 돼. 이거 병원 주문이야 라고 말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오랫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차가운 손, 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그는 그 녹화 파일을 익명으로 보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아주 잘 아는 소리, 박진우의 오토바이 소리였다. 오토바이 소리가 집 바로 앞에서 멈췄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창문 틈으로 그는 박진우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한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훑었다. 민준아, 그가 다정한 어조로 불렀다. 아직 안 자는구나. 내가 갓 짠 신선한 우유 좀 가져왔다. 민주는 문 뒤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졌다. 몇 초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아저씨, 잠시만요. 그는 문을 살짝 열었다. 박진우는 하얀 우유가 담긴 유리병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이거 마셔. 네가 좋아한다고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뭘. 너처럼 부지런한 젊은이가 좋아서 그런달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다. 박진우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그 질문은 칼처럼 날아와 박혔다. 민준은 거의 말을 잃을 뻔했다. 네, 잘 잤어요? 아저씨, 왜요? 아니, 그냥 내 집 쪽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길래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지. 민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마 쥐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저씨. 박진우도 짧게 웃고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조심해라, 민준아. 여기 밤은 가끔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 박진우가 떠난 후 민준은 문을 단단히 잠갔다. 우유병은 아직 그의 손에 있었다. 그가 그것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병목의 작은 붉은 얼룩,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 같았다. 그는 즉시 그것을 싱크대에 버리고 손을 몇 번이고 씻었다. 하지만 피부에 남은 차가운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큰 길가의 작은 PC방으로 가서 자신의 녹화 영상을 지방경찰청 주소로 보내는 익명 이메일에 첨부했다.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노걸리 박진우의 축사를 조사해 주십시오. 병원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나설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그는 즉시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대 방향에서 박진우의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스쳤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지만 민주는 마치 그가 방금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민준의 집 전등이 깜박거렸다. 밖에서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으로 엿보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박진우의 집 앞에 서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민준의 집 쪽을 가리켰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음성 녹음을 켰다. 하지만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복, 민준아, 나다. 문 열어라. 박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민준은 그 어조 뒤에 숨겨진 위협을 알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아, 네가 정직한 사람인 거 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안 좋지.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노크 소리는 더욱 커졌다.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냥 얘기만. 민준은 숨을 참으며 스마트폰을 껴안았다. 노크가 멈췄다. 고요했다. 하지만 뒷창문으로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집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숙여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기다렸다. 5분, 10분, 더 이상 소리는 없었다. 그들이 떠났다고 확신했을 때 민주는 밖을 내다보았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앞쪽 나무 울타리에 칼로 긁어새긴 작은 글씨가 보였다. 보되 말하지 마라.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제 박진우가 단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세찬 비가 내리며 마을을 적셨다. 민주는 비상계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박진우의 축사를 바라보았다. 그곳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감시하는 눈처럼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밝혀내든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비는 새벽부터 멈추지 않고 내렸다. 번개가 이따금 박진우의 축사를 비추며 젖고 낡은 나무 벽을 드러냈다. 집 안에서 이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전날 밤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에 울리던 박진우의 휴대폰은 이제 전원이 꺼져 있었다. 아이들 나윤과 비오는 이미 잠들었지만 서연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감은 이제 현실적인 공포로 변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전등을 들고 몇 달 전부터 박진우가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했던 뒤편 창고로 천천히 향했다. 그녀가 물을 때마다 박진우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날카로운 도구가 많아서 위험해.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두려움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피와 화학약품이 섞인 새 냄새였다. 손전등 불빛이 긴 금속 작업대를 비췄고 그 위에는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파란색 방수포가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작업대 끝에는 뚜껑 옆면에 굵은 글씨가 쓰인 커다란 흰색 아이스박스가 서 있었다. 인체 조직 취급주의.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살짝 열었고 순간 비명을 참았다. 안에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간의 장기들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온전했고 일부는 이미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숨이 막혔고 몸이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다시 상자를 닫고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모든 공포의 조각들이 이제 명확하게 맞춰졌다. 박진우가 매일 밤 외출하는 것, 그의 옷에 밴 금속 냄새, 축사의 방수포.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손전등을 끄고 나무 선반 뒤에 숨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젖은 비옷을 입은 박진우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아이스박스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거기 있는 거 알아?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만 분명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왜 가만히 있질 못해? 내가 말했잖아.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발이 무심코 빈 양동이를 건드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진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순식간에 손전등이 서연이 숨어있는 선반 쪽으로 향했다. 나와. 그가 소리쳤다. 서연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나타났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박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냥 중간 다리야.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이라고. 그냥 배달.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당신이 뭘 팔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건 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요. 박진우는 좌절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도 싫었어. 하지만 내가 그만두면 그들이 집에 찾아올 거야. 우리 애들을 데려갈 거라고. 침묵.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껴안았다.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였다. 당신 너무 멀리 갔어요. 여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박진우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모두가 먼저 죽게 될 거야. 서연은 침묵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쓰디쓴 현실처럼 들렸다. 그녀는 박진우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갇혀버렸다. 박진우는 천천히 아이스박스를 닫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오늘 밤부터 아무것도 묻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는 창고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서연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다시 한번 그 아이스박스를 쳐다보았다. 눈물이 지붕에서 새어나온 빗방울과 섞여 떨어졌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알았다. 만약 그녀가 침묵한다면 이제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만약 그녀가 말한다면 아마도 온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밖에서는 PC방에서 막 돌아온 민준이 박진우의 집 창고에서 움직이는 손전등 불빛을 보았다. 그는 방금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질퍽한 땅과 축축한 냄새가 숨막히게 했다. 김민주는 퀭한 눈으로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에 보낸 영상은 아직 답장이 없었지만 그는 조만간 당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박진우가 모든 것을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느냐는 것이었다. 멀리서 그는 박진우가 평소에 미소 없이 굳은 얼굴로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죽 점퍼는 그대로였지만 발걸음은 불안해 보였다. 민주는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척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박진우가 집 앞을 지날 때 그 남자는 잠시 멈춰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단 몇 초였지만 민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했다. 한편 집에서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창고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얀 아이스박스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박진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까 봐 두려웠다. 정오 무렵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마을 끝에 사는 오랜 친구 영숙 씨를 만났다. 그들은 작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영수가, 나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창백하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서워, 영수가. 진우 씨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아이스박스, 협박, 그리고 매일 밤 그의 옷에 배어있던 피와 금속 냄새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서연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입을 열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알면 내 아이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두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 멀리서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텃밭 뒤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나직이 말했다. 사장님, 아무래도 아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주시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해질 무렵 민주는 같은 익명 이메일로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의 비디오 증거를 받았다. 혼자 행동하지 마라. 오늘 밤 움직일 것이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봐라. 민주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천천히 찾아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세차게. 집에서 민주는 어김없이 검은색 차가 박진우의 축사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4명의 남자가 서둘러 내렸다. 박진우가 나와 그들을 맞았다. 짧게 대화한 후 창고 문을 열었다. 동시에 큰 길 쪽에서 표식 없는 2대의 차가 조용히 다가왔다. 사복 경찰들이 탄 차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는 커튼 뒤에서 지켜보았다. 경찰관들은 밭 주위로 조용히 흩어졌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축사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서 박진우는 금속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에 서명하고 있었다. 이것만 끝나면 난 그만둘 거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오.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앞에 선 검은 양복의 남자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만두는 건 선택지에 없어, 박 사장. 결과를 알 텐데. 박진우는 충혈된 눈으로 맞받아쳤다. 상관없어. 그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서 큰 외침이 들려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창고 문이 박살나며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놀란 얼굴들을 비췄다. 검은 양복의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한 발의 경고 사격이 그를 멈추게 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2 손을 들고 얼굴은 창백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은 길가에 서서 축사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몸은 안도감과 공포로 떨렸다. 그는 박진우가 수갑을 차고 빗속으로 끌려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저항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민준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박진우가 그의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민준을 쳐다보고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직이 말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민준은 이 급습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급습은 노걸리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의 체포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이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진 그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축사 쪽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진흙과 섞여 풍겨왔다. 창고 안에서는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보존된 인간 장기가 담긴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들어 올리느라 분주했다. 김민주는 멀리 서 있었다. 몸에 힘이 빠졌다. 그가 그토록 의심했던 일이 정말 현실일 줄은 몰랐다. 작전을 지휘했던 사복 경찰 강태식 형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김민준 군,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자네 제보가 많은 생명을 구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 형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나중에 증언을 해줘야 할 거야.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박진우 씨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강 형사는 요원들로 붐비는 창고를 바라보았다. 곧 알게 될 거다. 박진우 같은 사람은 그저 작은 졸에 불과해. 이 뒤에는 훨씬 더 큰 놈들이 있어. 한편 이서연은 넋이 나간 눈으로 마을 정자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체포된 이후 그녀는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전 그냥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곁을 지키는 영숙 씨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 상실감, 그리고 아직 떠나지 않은 두려움. 그날 오후 강 형사는 민준을 파출소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보고서가 가득한 작은 방에서 민준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했다. 번호판 없는 검은 차, 양복 입은 남자들, 인체 조직 라벨이 붙은 상자, 그리고 박진우의 개입까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은 후 강 형사는 동료 형사를 쳐다보았다. 박진우 계좌로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송금인은 서울의 한 병원 의사 한지훈이라는 자입니다. 매주 수천만 원씩이었습니다. 민주는 놀랐다. 그럼 정말 시골 사람들 소행이 아니었군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네트워크의 대형 사립병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박진우는 그냥 수집책이었어.
장기는 냉동 한우로 위장해서 물류 라인을 통해 보내졌지. 수사 상황판에는 박진우, 의사 한지훈, 그리고 창고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최동수라는 남자의 사진이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현재 도주 중이었다. 강 형사가 그 사진을 가리켰다. 이놈이 총책이다. 장기 이식 뇌물 사건으로 해고된 전직 의류 브로커야. 지금은 부유한 환자들을 위해 장기를 빠르게 구해주는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민주는 침묵했다. 아침마다 항상 미소 짓던 박진우의 모습이 이제 어둠의 사슬의 일부로 변해 있었다. 아저씨 박진우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상당 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증명해야 해. 그날 밤 경찰은 민준의 녹취록에 언급된 병원을 수색했다. 지하 저장실에서 그들은 연구용 동물 조직으로 허위 라벨이 붙은 인간 장기가 담긴 냉동고 뒤 S14를 발견했다. 운송 서류에는 출처가 노걸리 박진우 축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소식에 중앙 언론이 즉시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기자들은 마을 길을 가득 메웠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주민들을 비췄다. 진우는 착한 사람이었어. 최 영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논이 무너졌을 때도 도와줬는데 살인에 연루됐을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경찰은 이미 디지털 기록, 거래 사진, 그리고 병원 환자들의 코드명이 적힌 배송 목록을 확보했다. 혼란 속에서 이서연은 멀리서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진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를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남편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전 아직이 속삭였다. 하늘이 그를 용서하기를. 며칠 후 민주는 강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진우를 서울로 이송해서 심층 수사를 진행할 거다. 조심해, 민준군. 최동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그놈이 자네를 핵심 증인으로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는 침묵했다.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그를 올감했다. 그는 그림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네트워크는 한 번의 체포로 멈추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날 밤 그가 한적한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네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 강물은 아직 할 말이 남았다. 민주는 멈춰서서 깜박이는 화면을 응시했다. 멀리서 냇물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평온한 물소리가 이제는 위협적인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담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 협박 문자가 들어온 후 김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 문자가 그저 장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옥수수 잎을 흔들었고 집 뒤의 냇물 소리는 무서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강 형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다. 이럴 줄 알았다. 강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최동수는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야. 분명 모든 증인을 제거하려 들 거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평소처럼 생활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마. 우리 팀원 하나를 멀리서 자네를 감시하도록 배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이 집을 나설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2번이나 검은색 오토바이가 골목 끝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는 헬멧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한 번은 집 문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가 경찰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거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계속 옥죄는 압박으로 변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끝을 봐야 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의사 한지훈이 근무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강 형사와 과학수사팀은 물류회사에서 의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증거를 찾아냈다. 연구용 한우로 위장된 배송 서류에는 인간 장기 보관에 특화된 온도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자들과의 한 인터뷰에서 강 형사는 짧게 말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료진,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현장 공급책이 연루된 신디케이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비밀 정보를 제공했던 한 간호사가
지하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목에는 전문가의 소행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자상이 있었다. 경찰은 이것이 숙련된 자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소식은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동수가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의 예감은 이틀 후 증명되었다. 밤 11시경 민준은 회의를 마치고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은 한적했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다. 집으로 향하는 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앞에서 오토바이 불빛이 꺼졌다. 길 한가운데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김민준. 밤바람 사이로 그 굵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민준은 몸을 굳혔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네가 너무 많이 알아?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긴 쇠 파이프를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민준은 몸을 숙였다. 쇠 파이프는 뒤쪽의 나무를 강타했다. 그는 즉시 옥수수밭 쪽으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미끄러운 흙 때문에 발을 헛디뎠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쫓아오는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복면을 쓴 남자는 돌아섰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두 명의 사복 경찰이 덤불 뒤에서 나타나 권총을 겨누었다. 순식간에 그는 땅에 제압되었다. 민준은 숨을 헐떡였다. 무릎이 떨렸다. 강 형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미끼를 던져놨었다. 놈들이 다시 널 공격할 줄 알았어. 민준은 놀랐다. 저 사람은 누구죠? 강 형사는 이제 땅에 수갑이 채워진 복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본명은 석호. M병원의 전직 기술자다. 최동수의 신복이지. 마스크가 벗겨지자 석호의 얼굴은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저 작게 웃었다. 쉰 목소리로 이겼다고 생각하나? 최동수는 아직 밖에 있고 너희는 진짜 상대가 누군지 몰라. 그 말은 공중에 매달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서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강 형사는 석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건 나중에 취조실에서 보자고. 그날 밤 석호가 끌려간 후 민준은 길가에 오랫동안 서서 멀리서 조용히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았다. 그 수면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지만 그의 귀에는 그 물소리가 더 이상 평온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크고 더 어둡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서울경찰청의 취조실은 답답했다. 천장에 형광등이 천천히 깜박이며 이제 새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석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맞은편에는 강태식 형사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구석에는 민준이 시각 증인으로 참석해 조용히 서 있었다. 좋아, 석호. 강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넌 정확히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지? 최동수는 그냥 중간책이잖아. 안 그래? 석호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내가 대답하면 내일 아침에도 내가 살아있을 것 같나? 강 형사가 책상을 두드렸다. 입 다물고 있어도 오래 못 살아. 하지만 말하면 우리가 널 보호해 줄 수 있지. 침묵. 석호는 책상을 쳐다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최동수는 리더가 아니야. 그는 그냥 수집책일 뿐이야. 박진우처럼.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너희들이 후원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 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름이 뭐지? 한지훈 의사. 석호가 대답했다. 모든 거래, 모든 배송, 모든 병원 서류 그가 다 관리했어.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 이름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제는 비수처럼 들렸다. 강 형사는 석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증거 있나?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구형 서버에 있어. 최동수가 한지훈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거래 사본을 거기 저장해뒀거든. 그 서버. 아직 활성화되어 있나? 석호는 벽에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마 올해는 아닐 거다. 내가 잡힌 걸 알면 그가 전부 지워버릴 테니까. 강 형사는 즉시 일어섰다. 지금 출발한다. 3시간 후 경찰차는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민준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산해 보이는 병원 건물에 멈췄다. 서버가 위치한 지하 공간에는 IT 과학수사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쇠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서버팬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서두르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팀은 즉시 컴퓨터를 켜고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시작했다. 처음 5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갑자기 모니터가 흔들리며 화면에 자동 메시지가 나타났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 감지. 30초 후 데이터 삭제. 우리가 들어온 걸 알았어? 기술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강 형사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중요한 파일 전부 복사해. 기술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20초, 15초, 10초 전송 완료됐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스템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는 건졌군. 성공적으로 복사된 파일들은 부유한 환자들의 명단, 수술 날짜, 그리고 박진우의 창고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코드 DS14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파일 중 하나에는 개인 계좌로 이체, 닥터 HW라고 적힌 지불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한지훈 의사를 엮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을 떠나기도 전에 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긴급 메시지를 받았다. 강 팀장님, 시외에서 불에 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심하게 불에 탄 남성 시신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최동수로 추정됩니다. 강 형사는 눈앞에 텅 빈 화면을 응시했다. 입막음 당했군. 그가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본부로 가져갔다. 민주는 조사실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박진우가 체포되면 이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강 형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넨 옳은 일을 했어, 민준군.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해. 한지훈이 자네가 연루된 걸 알면 그도 자네를 침묵시키려 할 거야.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형사님,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몇 시간 후 최동수의 사망 소식이 퍼졌다. 언론은 그것을 사고로 보도했지만 강 형사와 그의 팀은 그것이 처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지훈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준이 새벽녘에 경찰서를 나설 때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에서는 옅은 새벽빛이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라났다. 만약 경찰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그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그리고 멀리 그 높은 병원 건물에서 누군가가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지훈 의사가 옅은 미소를 낀 채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서울의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지만 연 병원 건물은 이미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7층 원장실은 한산해 보였다. 커다란 창문 뒤로 깔끔한 흰 가운을 입은 한지훈 의사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이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크게 떠 있었다. 충북 장기매매 신디케이트 주범은 여전히 도주 중. 한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속삭였다. 도주는 잡히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한편 경찰서에서는 강태식 형사와 그의 팀이 공식 체포 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버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는 한지훈을 구속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변호사, 공무원, 심지어 돈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지방 관리들까지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한 팔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그는 빠져나갈 거다.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조용히 덮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김민준이 굳은 얼굴로 먼저 찾아왔다. 형사님, 방금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지훈이 오늘 밤 모든 증거를 시 외곽 물류 창고를 통해 옮길 거라고 합니다. 강 형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확실한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호가 중앙구치소로 이감되기 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강 형사는 잠시 생각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위험이 커. 한지훈의 부하들은 무장하고 있을 거다. 민준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걸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표식 없는 경찰차 2대가 시 외곽의 물류단지 만리 물류창고를 향해 조용히 미끄러져 갔다. 옅은 비가 내려 길은 미끄러웠고 공기 중에는 새 냄새가 났다. 멀리서 창고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검은 제복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상자들을 냉동 트럭으로 옮기고 있었다. 목표 확인. 한 경찰관이 속삭였다. 강 형사는 신호를 보냈다. 트럭이 출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후에 덮친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창고 왼쪽에서 쇠문이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곳에서 한지훈이 나타났다. 얼굴은 긴장했지만 침착했다. 무장한 2명의 호의를 받으며 그는 주트럭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저기 있어요. 민준이 무심코 소리쳤다. 너무 늦었다. 경비원 중 하나가 총을 쐈다. 총알이 민준의 머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콘크리트 벽을 강타했다. 경찰이 응사했다. 총소리가 밤을 갈랐고 금속 상자들 사이로 성광이 번쩍였다. 강 형사가 외쳤다. 민준군을 엄호해. 한지훈은 생포한다. 민준은 상자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한지훈이 트럭에 올라타 도망치려는 것을 보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은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총알에 스친 어깨에 통증을 참으며 달렸다. 그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트럭 옆으로 뛰어올랐다. 남은 힘을 다해 뒷문에 매달려 금속 고리를 잡았다. 트럭이 흔들리며 그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안에서 그는 박진우의 축사에서 봤던 것과 같은 글씨가 쓰인 하얀 상자들을 보았다. 인체 조직 DS14. 한지훈이 돌아보았다.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지만 침착했다. 끼어들지 말았어야지. 젊은 친구. 민준은 이를 갈았다.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걸 멈춰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트럭이 급커브를 돌면서 기욱동했다. 민준은 넘어져 금속 선반에 부딪혔다. 그 사이 한지훈은 상의에서 권총을 꺼냈다. 그가 막 총을 쏘려던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강 형사와 그의 팀이 출구를 포위했다. 한지훈은 방향을 틀려 했지만 트럭이 젖은 길에서 미끄러지며 창고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격렬한 충돌음이 밤을 뗐다. 엔진 덮개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민준은 옆 창문을 통해 기어 나왔다. 몸은 피투성이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경찰이 덮쳤다. 한지훈은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뉘우침이 없었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강 형사에게 차갑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많아. 세상은 필요로 하고 그걸 파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테니까. 강 형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날 밤은 사이렌 소리와 타는 휘발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끝났다. 민준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몸이 떨렸다. 강 형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넨 충분히 그 이상을 해냈어.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한지훈 의사 체포. 서울 최대의 장기매매 신디케이트와해. 하지만 민준에게 그 끝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홀로 박진우의 무덤 앞에 서서 들고 탄 다발을 내려놓았다.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다 끝났어요, 아저씨. 하지만 이 죄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로 남을 겁니다.